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에겐 대부분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데요. 바로 끌리는 말투를 사용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은밀하게 어떤 말투를 사용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더 나아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는지 장차오자자의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끌리게 말하는 사람들은 힘을 뺀 대화를 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끌리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상대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사전에 준비한 여러 방법과 논리, 이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정말 똑똑하고 현명해 보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너무 주는 나머지 다른 생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개구쟁이 소년 톰이 한 남자아이와 싸우는 걸 본 폴리 이모는 그에게 벌로 울타리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시키게 돼요. 페인트 칠을 다 마칠 때까지 놀지 못하게 된 톰은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톰은 친구들의 마음을 자극하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먼저 톰은 붓을 집어들고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벤이 나타납니다. 톰은 마을의 모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벤이 자신을 비우는 것을 제일 싫어했는데요. 과연 역시나 벤이 톰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어이 친구, 지금 벌 받는 거지? 재밌니? 하지만 톰은 일부러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재밌어. 남자라고 해서 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1000명 중에서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남자아이는 없을 거야. 어쩌면 이 1000명 중에서도 없을지 모르지. 톰은 페인트 칠에 흠뻑 빠져있는 것처럼 연기합니다. 일부러 붓을 크게 이리저리 휘저으며 울타리를 칠했고 칠한 다음에는 2걸음 물러나 잘 칠해졌는지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곳에 붓질을 하고 눈을 크게 떴다가 실눈을 떴다가 하면서 재차 확인하는 연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본 벤은 점점 페인트 칠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톰에게 말했어요. 톰, 나도 해볼래. 톰은 양보하는 척하다 태도를 바꿨습니다. 안 돼. 폴리 이모가 이 울타리를 정말 아끼시거든. 그러자 벤은 톰이 던진 미끼를 확실히 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사과를 건네며 울타리를 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톰은 매우 만족했죠. 하지만 여전히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붓을 건네주는 척 연기합니다. 결국 톰을 비웃던 벤은 땡볕 아래서 온몸이 땀 범벅이 되도록 울타리를 칠했습니다. 나중에 밖으로 놀러 나온 다른 친구들이 이 장면을 보고 톰과 벤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벤처럼 자기가 가진 장난감을 건네주면서까지 울타리를 칠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톰은 정말 수월하게 페인트 작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를 비웃었던 친구들 덕분에
울타리를 3번이나 칠할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만 더 남아있었다면 온 마을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울타리를 칠하게 해주고 장난감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천연덕스럽게 말하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이처럼 일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해요. 오히려 지혜를 발휘해 그저 평온하게 말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또한 끌리게 말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주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감정의 줄다리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무슨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감정의 줄다리기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감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가 곧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게임의 규칙을 잘 파악하고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하는 게 좀 더 쉽고 자연스러워져서 적절한 때 해야 할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반대로 대화에 끌려다니기만 하며 상대를 맞춰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게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틀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쁜 말투는 이렇습니다. 나 부모님하고 싸웠어.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하고 싸우면 되겠냐? 이렇게 나쁜 말투는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신뢰를 등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평범한 말투는 이렇습니다. 나 부모님하고 싸웠어. 왜? 여기서 평범한 말투는 부정적인 정보를 듣고 나서 상대를 조롱하거나 고소해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의 반응이지만 상대에 대한 관심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끌리는 말투는 어떨까요? 나 부모님하고 싸웠어. 뭔가 엄청난 의견 차이가 있었나 보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끌리는 말투는 상대를 이해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질문을 던짐으로써 왜? 라는 한마디보다 훨씬 더 그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또한 상대가 기분 나쁜 이유를 합리적으로 보충해주면서 담담하게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대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기분이 변화할 수 있으니 절대 무시 못할 부분이겠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는 메시지를 덧붙이는 것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정말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반면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늘 불편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까요? 나쁜 말투입니다. 주말에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왔어. 그 영화 진짜 최악이잖아. 아무리 그 영화가 최악이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최악의 대답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는 그 영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상대가 사용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말투를 볼게요. 주말에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왔어. 아, 나도 그 영화 알아. 촬영 화면도 그렇고 장면들도 다 멋지더라. 딱히 할 말이 없는 대화 주제이지만
그래도 상대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렇듯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끌리는 말투는 어떨까요? 주말에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왔어. 그래야 주말이지. 나처럼 집에서 종일 집안이라는 것보다 훨씬 멋지다야. 이 대화는 어떨까요? 이 대답의 장점은 영화에 대한 평가를 피하면서 주말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엉망인 영화를 보고 온 상대에게 일종의 위로로 보상해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끌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죠.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일단 화가 나면 험한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화가 진정되고 나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화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들은 늘 미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도 해요. 말하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애 중인 남녀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창업 초창기잖아.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자기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남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쁜 말투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나도 돈이 없어. 네가 만족 못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먼저 나쁜 말투로 대응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적으로 무시하면서 창업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말투를 볼게요. 지금은 초창기라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 나도 자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평범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만을 가진 걸 알지만 현재 상황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끌리는 말투는 어떨까요? 약속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네가 원하는 삶을 선물해 줄게. 잠시만 이 힘든 시기를 나와 함께 견뎌주지 않을래? 이 세 가지 대화를 통해 우리는 끌리는 말투와 아닌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더불어 품성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끌리는 말투로 대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에 발린 말로 허황되게 미래를 꾸며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평소 그가 품고 있는 포부와 그녀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친구는 한동안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그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몰래 해외로 도주했다고 했고, 이 둘은 이혼을 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그를 만나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힘들긴 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 건 없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 정도는 있어. 그의 담담한 말에 다들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는 술에 취한 채 저자의 집에 찾아와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날 저자는 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긴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저자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빌려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저자는 이 친구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가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기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을 전부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에 속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객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큰 압력을 넣게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중에 돈이 조금 있었던 저자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죠. 저자는 그를 신뢰했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곧 생활력이 강하고 삶을 지혜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얻어냅니다. 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과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상심해 있는 누군가를 보면 조용히 자기를 비켜주시나요? 아니면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시나요? 만일 상대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더 큰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조용히 자기를 비켜주는 편이 더 낫겠죠. 그렇다면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대가 아픔을 호소할 땐 어떨까요? 보통 많은 사람이 내가 더 비참하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상대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대화법이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쁜 말투입니다. 저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 회사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실적도 좋고 다 뛰어나다는데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다른 회사에 이력서도 넣었어요. 네?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말 있을 법한 일이죠. 나쁜 말투가 위험한 이유는 내가 더 비참하다고 말하려다가 자신의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위기를 넘기고 나면 오히려 본인이 별거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범한 대화를 볼게요.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뛰어난 것 같고 심지어 내 실적만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는 지금은 괜찮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매일 업무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실했다고 느낀 것은 모두 기록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매일같이 어제보다 성장한 나를 보니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오늘 다른 사람이 해낸 일은 노력하면 나도 내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와, 정말 멋져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평범한 말투는 나쁜 말투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고 화제를 돌릴 수 있었으며 합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법으로는 상대가 와,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이 한 수 위로군요.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은연중에 상대에게 자신을 보고 배우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진, 감정, 멘탈이 약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충고는 늪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당신이 땅 위에 선 채 나와요 거기서 식은 죽 먹기예요. 나는 거기서 한 번에 나왔어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런 위로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좁혀주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엔 끌리는 말투를 볼게요.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왜요? 이 회사에서 제가 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서 다른 팀원들과 저를 비교해보니 그들의 업무량이 저의 3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근무 시간은 누구보다 길어요. 저는 주말에 잔업을 하고 심지어 제 돈 들여가며 여러 업무 특강도 참여하거든요.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러다간 얼마 못 가서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공부한 것들은 나중에 사용할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자신을 다른 팀원들과 비교하는 건 좋지 못한 방법 같지만 어쨌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아요. 생각 안 나요? 다들 회사에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 당신은 참 적응을 잘했죠. 게다가 업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매일 업무 일기를 적어보세요. 그럼 당신과 동료들 간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끌리는 말투의 장점은 상대에게 사실 발 아래는 늪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일깨워주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더라도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방법을 찾게 도와준다면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상대방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겠죠. 상대방이 일단 자신감을 되찾으면 내가 제안한 방법이 쓸모가 있든 없든 일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할 거예요. 설령 그 방법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여전히 고마운 마음을 품고 다른 방법을 찾아 자신의 목표를 이룰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땐 상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끌리는 말투는 우리를 좀 더 능동적이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며 탐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진정으로 공감하고 또 대응하는 법을 익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끌리는 말투로 많은 사람이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장차오 저자의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끌리게 말하는 사람들은 힘을 뺀 대화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람의 감정을 주도합니다. 또한 상대의 자신감을 되찾는 위로를 합니다.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끌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을 잘하기 위해선 말 기술이나 스킬을 배운다라기보단 배려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알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이런 대화법에 관한 책을 읽고 실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편안함을 느끼며 대화를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나를 배려하며 대화를 했구나 라는 마음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도 이런 마음을 가장 먼저 배우고 누구에게나 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말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쁜 말투, 평범한 말투, 끌리는 말투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는데요.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평범한 말투였구나.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끌리는 말투를 가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행복한 대화를 하고 싶다. 기왕이면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